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의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게 한 의료인이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아무런 범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개정의료법 시행 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될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의료법이 의료인이 개정법 시행 이후의 범죄로 인해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의료기관까지 폐업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제가 처음 상담을 진행하며 전후 맥락을 들어보니 이 이루어졌던 진실은 전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사건이었는데도 CCTV 같은 것이 없는 의뢰인의 집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범죄의 명백한 무죄의 증거를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소위 악마의 증명을 요구받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 의뢰인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의료인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 달려오느라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을 못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의뢰인의 한 후배가 자신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에게 청첩장을 줬어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도 운명의 상대방을 만날 수 있을까? 의문이었지만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설치해보자 라고 했죠. 어느 일요일에 어플을 이용을 했는데 집 근처에 자신도 살고 있다는 의문의 여성과 대화가 되게 잘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상대방과 대화해보니 나이 차이는 본인과 조금 낮지만 사려도 깊고 가치관도 잘 맞았고 고학력의 유학파 출신이라 의뢰인은 금세 여성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 저녁을 먹는 자리에 이어 인근 술집에서도 밤 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살짝 스킨십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이 잘 되어서 최근 강남의 매우 고가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기 집은 층수가 낮아가지고 뷰가 좋지 않다며 고층에 사는 의뢰인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죠. 의뢰인은 당연히 그린라이트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바로 오늘 집 구경 시켜줄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됐죠. 두 사람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의뢰인의 차량을 타고 의뢰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부축한다거나 강제로 끌고 가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지하주차장을 걸어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확인된 CCTV에 따를 때도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복도 쪽 창을 한번 살펴보면서 경치를 한번 보고 의뢰인의 집 현관 쪽으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을 끝으로 이 CCTV 영상은 끝났습니다. 아무튼 의뢰인은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곳저곳을 어루만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성의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 우리 집에까지 왔는데 이 여성에게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모습을 했다가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끝까지 젠틀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자신은 돌아 누워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여성이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물 내리는 소리가 났으며 잠시 후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오길래 좀 민망하실까봐 자는 척을 했는데 침대로 와서 의뢰인의 옆에 그대로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복장이 자기 전에 자기가 기억했던 그 모습 그대로 풀 착장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여성이 계속 낑낑거리면서 속이 안 좋은 소리를 내니까 물도 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집에 가야 되겠다고 말을 하길래 여성의 집까지 자신이 운전해서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의뢰인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부착되어 있는 광고 게시물을 읽으면서 여성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여성이 자기 발로 조수석에 탔던 모습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의뢰인이 기억했던 이 행동들 전부 제가 나중에 CC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사실이었습니다. 자,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성의 진술은 의뢰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자, 집까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방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 구경만 하려고 했는데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졸려서 소파에 누워 있었더니 의뢰인이 억지로 침대가 있는 안방에서 자라고 계속 권하였다. 그래도 내가 일어나지 않았더니 반강제로 나를 안방으로
질질 끌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에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다. 이때 내가 완강히 거부를 했더니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다시는 도저히 반항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가 잠시 후에 의식을 차려보니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있었고, 토를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회복되자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이 행동하는 의뢰인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친한 척 행동하며 의뢰인과 자신의 집 앞으로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바라기 센터 방문해서 DNA 채취하고 옷가지를 증거품으로 제출했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사건 발생 전까지 존재하는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고요. 의뢰인의 집 지하주차장을 방문해서 CCTV의 위치와 의뢰인의 동선 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혹시 수사기관에서 아직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피의자의 진술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확보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CCTV 영상은 복사해주지 않거든요. 의뢰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달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따라서 이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의뢰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의뢰인이 그날 움직였던 동선이 저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종합해서 아직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해야 할 진술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고, 이를 의뢰인과 리허설해보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즉흥적인 질문도 추가해 가면서 수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상 질문으로 제가 추려놨던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수사관의 실제 질문과 일치하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이탈을 맞았을 때도 제가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뢰인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답변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린 거죠. 물론 여기서 제가 답변을 만들어드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거짓말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존재하는 진술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답을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런 정도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의뢰인이 최초에 확실하게 기억이 있는 부분은 그에 따라 진술을 최대한 맞춰서 디테일하게 집어넣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항상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를 전제해서 진술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의뢰인이 저에게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집 안에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를 영상으로 촬영해 뒀습니다. 이 과정은 저에게도 양심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뢰인이 제게조차 거짓말을 만약 하고 있다면 이렇게 수집되어 있는 최초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배치되는 때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제가 그 순간에 발생하는 모순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만약 제가 수긍할 수 없는 의견이나 주장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저는 가감없이 제 의견과 논거를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요, 피의자에게 처음부터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다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가 기억하는 대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봐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를 다 묻고 피해자가 하는 말을 일단 전부 기록해 둔 다음에 확보한 객관적 증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제시해 가면서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라면서 추궁을 하게 되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추후에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적어도 배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하고,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리까리하다고 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혹시나 이 범죄가 강제추행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의 몸을 쓰다듬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남녀가 침대에 그렇게 누워 있었고 옷도 남자는 벗은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터치가 없었다는 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물어보니까 꽁냥꽁냥 하면서 이리저리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만진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면 안 된다. 만졌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혹시라도 나중에 DNA 같은 것이 나와 버렸을 때 내가 만졌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진실에 기반한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2달 만에 다시 연락을 받아가지고 2달 전에 여성의 신체 어디를 어떤 식으로 만졌는지까지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이죠. 이건 의뢰인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만약 그거를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역시 DNA 채취도 당하셨고, 여성의 당일 의상 안쪽 가슴 부위 한복판에서 의뢰인의 DNA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최초 진술에서 저 만진 적도 없는데요 라고 거짓말로 답변을 했다면 여지없이 이거 중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의뢰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진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강제로 만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아니 가슴을 만진 적도 없는데 왜 DNA가 한복판에서 나왔냐 이렇게 취지로 추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의뢰인 처음부터 꽁냥꽁냥 하면서 여성의 이곳저곳을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궁 방식은 매우 부적절한 게 피의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이건 특히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듣게 된 이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고 불리한 처사인 거죠.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도 여성의 성기 안쪽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여성의 바지 버클 안쪽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나왔지만 침대에 함께 누운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는 여성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누워서 꽁냥꽁냥 하는 요 상황까지는 불법이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지 강간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안쪽으로 DNA가 검출되었다는 이 증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송치가 되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피해자가 최초에 걱정했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 그때 만진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이미 진실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진 적은 있어도 이게 불법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여성이 자기 발로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걸어와서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내려가지고 이 집까지 왔던 사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혼자 멀쩡히 내려서 차까지 자기가 타는 모습, 이 모습들을 봤을 때 여성에게 준 강제추행을 인정해야 되는 한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강제추행을 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실이죠. 또한 최초에 이 고소인이 나는 강간당할 뻔했는데 내가 반항해가지고 의뢰인이 미수에 그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반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강간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강제추행은 한거불능에 빠져서 방어를 할 수가 없었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까지는 경찰에서도 범죄의 죄명을 의율 변경하면서 인정해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상담을 할 때 여성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쓸데없는 것도 다 좋으니까 다 말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기억나는 대로 모든 걸 다 적은 노트가 있었어요. 이 노트를 보면은 여성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에도 다른 남성과 만나서 새벽 5시까지 위스키를 마시고 놀았다는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쎄한 뭔가 여성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왠지 의뢰인만 고소를 한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그리고 만약 이건 기소되더라도 여성을 제가 증인신문 해보면 진술의 모순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시도 절대 필요 없다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런데 제 의뢰인, 저를 선임하시기 전에도 10분이 넘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셨고요. 저를 선임한 이후에도 제가 동의해드려서 계속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러 다니셨어요. 저는 항상 세컨 오피니언 구해보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그분들이 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유용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는 좋은 의견이었다면 제 방향을 수정할 기회도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오신 경우에는 저한테 공유해달라고 그것만 부탁을 드려요. 아무튼 저는 애초에 강간미수를 고소를 했는데 이게 중강제추행으로 의율 변경되어서 송치한 것 자체가 경찰이 무리하고 있는 것이고 증거도 불충분해서, 그리고 의뢰인이 범죄를 범하지도 않은 것이니 이 진실이 가진 힘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계속 의뢰인을 설득했어요. 수임 전부터 제가 거의 매일 밤 2시간 3시간씩 이분 걱정을 덜어드리느라고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전 진짜 진심으로 이거 쫄아가지고 억울한 합의 절대 할 필요 없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불리한 행위다, 이거 합의해야지만 면허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다, 또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100% 기소유예 나오는 거 아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견
내면서 제 의뢰인이 결국 되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세컨 어피니언 구하러 방문했던 변호사들이 본인이 성범죄가 전문인데 이거 100% 기소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신데 합의하시죠. 합의 시도도 안 해보는 거는 아깝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기소유예 받으면 면허랑 상관도 없는데 라면서 계속 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위크 포인트를 자극했다는 거예요. 결국 저에게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면서 합의 시도를 하겠다. 변호사님이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이 그러시더라도 저는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발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송치된 지금 바로 합의 시도를 하겠다 하셔서 합의 시도하실 거면 제가 사임해야 되겠다 했더니 저하고 약속했던 성공보수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변호사 자기가 선임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변호사님이랑 계약하시고 가시지만 진짜 딱 한 달만 기다려보자 이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조언을 마지막으로.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바로 다음 날이었나? 갑자기 보안수사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선임된 변호사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거 좀 이상하네 보안수사 내린 거죠. 자, 의뢰인이 다시 연락 오셔가지고 보안수사 의미가 뭐냐 이거 물어보셨을 때 저 뭐 2시간 3시간씩 계속 통화해드렸습니다. 자, 보안수사 내용이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그건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한테 보안수사할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한테 연락이 올 것이다. 근데 아마도 이게 피해자가 했다는 진술이 좀 상호 모순이 되는 앞뒤가 다른 그런 부분이 약간 경험칙에 반하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아마 피해자 쪽 진술을 보강하라는 보안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죠. 경찰은 역시 보안수사 때 의뢰인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피해자에 대한 보안 부분이 맞죠. 그리고 다시 송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에 선임했던 그 변호사님이 이제서야 이제 합의를 원한다면서 피해자 국선대리인 연락처를 뭐 알려달라고 이 검사님한테 면담을 가셨대요. 아니 근데 그때 검사님이 다행히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셔서 아직 제가 이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된다 안 된다를 느끼지를 않는다. 근데 적어도 자신이 봤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보일 때 그때 피해자 국선대리인 연락처를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지금 먼저 시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무혐의 불기소 소식이 날라옵니다. 심지어 불기소 이유서를 제가 봤더니 제 최초 예상대로 이 여성이 그 전날 만나서 위스키 새벽 5시까지 마셨다는 그 남성도 고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남성은 다행히 명백한 녹음 파일 같은 증거가 있었나 봐요. 야, 이거 진짜 제가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의뢰인도 정말 고마워하셨죠.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님하고는 밤에도 막 이렇게 2시간 3시간씩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니었고 저는 이제 병원에도 이런저런 일 있을 때마다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고마우셨다는 얘기겠어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이번 사례에서 교훈은요. 첫 번째, 진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믿으셔야 돼요. 진실을 말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번째로, 변호사의 공포 마케팅은 합리적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건이 잘 끝나면 의뢰인과 끈끈한 전우애가 생길 수 있는 변호사도 있다 입니다. 자, 전우애가 생길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 방법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의 진실을 믿고 그 진실을 밝히는 한한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